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지도 거의 2달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은 균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고,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3대 영양소가 매우 중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잘하기 위해서 곡물을 잘 먹어야 되고, 지방과 단백질을 잘 먹기 위해서는 지방이 풍부한 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3대 영양소를 선택한 다음에는 음식에 간을 하여서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간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곡물과 육류, 소금은 건강에 어떤 음식보다도 중요한 재료입니다. 소금을 잘 먹기 위해서는 음식을 충분히 짜게 요리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주로 들어있는 음식은 대부분 식물성 재료입니다. 음식을 최대한 짜게 요리하여 먹게 되면 식물성 영양소도 자연스럽게 몸에 필요한 만큼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박사는 굳이 식물성 먹거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있는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채소와 과일을 먹기 때문에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3대 영양소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에 맛있게 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주요 영양소를 잘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은 몸이 물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짜게 먹은 만큼 물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물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는 매우 건강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곡물과 고기, 그리고 소금과 물, 이렇게 4가지를 잘 먹게 되면 누구나 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중 마지막으로 물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은 직접적으로 생명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물의 생명력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이 제대로 생리적 활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생명력을 갖게 합니다. 물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우리 몸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박사는 물을 생명의 중개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물의 어떤 성질을 통하여서 이렇게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수분의 성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물은 가장 좋은 용매입니다. 물은 화학적으로 비활성적인 물질입니다. 물은 이온화시키는 능력이 매우 큽니다. 물은 비열과 증발열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4가지의 주요 성질 때문에 물이 우리 몸에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의 성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어떤 물질이든 세포의 대사에 이용되려면 용매에 녹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보다 더 좋은 용매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물의 성질은 소화, 영양소의 운반, 노폐물의 배설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중에 일부는 물에 녹아서 장에서 흡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물이 부족하다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영양분의 흡수도 방해받게 될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물의 소화력은 물 혼자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소금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즉, 소금과 물이 가장 좋은 소화제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물도 가장 중요한 소화제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소화가 되고 흡수된 다음에 몸에 들어온 영양분은 필요한 조직세포로 운반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양소의 운반은 반드시 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영양소의 운반이 장애를 받게 되고 그만큼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포가 일을 한 후에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노폐물은 물을 통해서 체외로 배설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면 노폐물 대사도 잘 되지 않아서 우리 몸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노폐물 대사 장애에 따른 수많은 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물과 함께 우리 몸에서 중요한 용매로 사용되는 것은 지방입니다. 지방에 녹는 영양소를 위해서도 평소 지방 섭취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물의 성질은 화학적으로 비활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질은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서 고유한 생명력을 잘 발휘하도록 합니다. 물이 만약 다른 영양소의 고유한 성질을 바꾼다면 그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물은 화학적으로 비활성이기 때문에 영양소의 고유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물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지 않고 다른 영양소의 그 성질을 잘 지켜주는 매우 이타적인 물질인가 봅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이 많은 사람들은 매우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됩니다. 물박사도 과거 체내 수분이 부족할 때는 매우 고집불통이고 독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내 수분이 증가함으로써 몸이 건강해지고 그에 따라 사고가 매우 유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의학을 이분법적으로 공부하고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쁜 음식도 우리 몸에 잘 활용되면 좋은 식품이 되고 아무리 좋은 식품도 지나치게 많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물의 화학적으로 비활성인 효과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물박사와 같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다음으로 물은 이온화시키는 전매상수가 매우 큰 물질입니다. 전매상수가 크다는 것은 해리된 짝이온, 즉 양이온과 음이온에 서로 당기는 힘을 줄여서 이것들이 이온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의 성질 때문에 혈장 단백질에 있는 일부 단백질이나 무기질이 이온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온화된 물질이 세포막을 통과할 때는 그 크기가 작을수록 쉽습니다. 그런데 이온들은 수화 정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온인 나트륨과 칼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원래 크기만 놓고 보면 나트륨이 작고 칼륨이 큽니다. 그런데 물에 의해서 소화되게 되면 나트륨의 크기가 커지고 칼륨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이런 물질의 크기 변화 때문에 칼륨은 세포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나트륨은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칼륨이 세포 속에서 많은 양이온으로 존재하고 나트륨이 세포 밖에 주요한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입니다. 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은 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면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몸은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물의 성질은 비열과 증발열이 크다는 것입니다. 비열은 단위 질량에 가해진 열량과 그에 따른 온도의 변화 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뜻합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비열이 매우 큰 물질입니다. 비열이 크다는 것은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열이 높은 물이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것은 체온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즉, 우리 몸에 온기를 품고 있는 것은 비열이 높은 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세포에서는 열 에너지와 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힘 에너지는 활동을 하게 하고 열 에너지는 우리 몸에 온기를 줍니다. 그런데 세포에서 만들어진 열은 곧바로 세포 밖에 있는 물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렇게 물의 열이 가해지면 물이 데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몸에 물이 많다면 그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내 수분이 풍부하다면 많은 일을 할 때도 열이 쉽게 오르지 않게 됩니다. 체온 조절이 잘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몸의 활동을 줄이게 되면 몸의 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체내 수분이 많을 때는 온도가 아주 서서히 낮아집니다. 이렇게 체내 수분이 많게 되면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나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50이 넘게 되면 갱년기가 옵니다. 특히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이 심하죠. 갱년기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이 몸이 갑자기 더워지거나 추워지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성격도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르몬은 직접적으로 우리 몸의 체온 조절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체온 조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체내의 수분이라는 것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몸이 급격하게 더워지고 급격하게 추워진다면 이것은 체내 수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평소 체내 수분 관리를 잘 못한 사람들은 갱년기 증상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나이는 올해 54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갱년기 증상은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50대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온 조절도 매우 잘 되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물 박사가 주장하는 탈수를 매우 잘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3대 영양소를 잘 먹고 소금을 충분히 먹고 그에 따라 물을 적절하게 마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갱년기에 시달리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제 아내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사의 주장을 따라 소금을 적게 섭취하고 곡물과 육류를 제한하게 되면 절대 갱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물은 우리 몸에 적절한 온기를 주어서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은 증발열도 매우 큽니다. 증발열은 비열과 함께 우리 몸의 체온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 몸에 수분이 많더라도 육체적 활동이 많거나 기온이 높다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우리 몸에 증가한 체열을 체외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이 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체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인체는 땀을 배출하여서 열을 식히게 됩니다. 땀이 배출되었다고 우리 몸에 있는 체열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에 묻어있는 물에 아직도 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있는 열이 완전히 몸 밖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물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수분은 대기에 의해서 쉽게 증발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열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물이 수증기화되는 현상이 약하다면 그만큼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물은 증발이 매우 잘 되기 때문에 체열도 잘 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체온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체내 수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한 영양소의 건강한 생리적 작용을 위해서도 우리 몸에 있는 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물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곧 소금을 잘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충분히 먹고 그에 비례하여 물을 마시는 것이죠. 체내 수분은 나트륨만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물의 성질을 잘 이용하여서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물박사였습니다.